앞에 두 원장님이 약간 이론 강의를 해주셨다면 저는 실전 강의처럼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시험관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 환자분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같이 앞에서 논문도 찾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움도 많이 되고 해서 오늘 이 난자, 정자, 배아, 동결 이제 얘기하면서 저 이제 동결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 동결에 대해서 정말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논문 베이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자 동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자를 냉동시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답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에서 뭐 소셜 프리징이 여러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약간 여성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했었고 이 기사는 사실은 코로나 때 난자 냉동이 엄청 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서칭하면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뭐 연인이 있어도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난자를 냉동시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있었고 요즘은 이제 여기서 싱글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난자 냉동을 했었고 저도 실제로 난자 냉동을 했었고 해동해서 임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난자 냉동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자, 그럼 난자 냉동이 이제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앞서 김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입력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은 나이가 들면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난자라도 나이 들면 멈추게 하자 그런 의미로 난자 냉동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실 시간이에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32세 난자를 32세 자궁에 넣은 게 1번. 두 번째 케이스는 42세 난자를 42세 자궁에 이식한 게 2번. 3번은 32세 난자를 42세 자궁에 이식한 게 3번. 가장 임신율이 좋은 그룹은? 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임신율 1, 3이 다 맞추셨고. 자, 그럼 1번과 3번은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견이 갈리죠. 네. 그래서 이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차이가 별로 없다예요. 차이가.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이론이 저희가 여러 이유로 난자를 공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세의 여성에게 25세의 난자를 공여해서 했더니 아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편인데 25세와 비슷한 임신율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젊은 난자가 중요하다는 거 네, 입니다. 난자 냉동은 사실 저희가 소셜 프리징이라고 사회적 난자 냉동이라고 하는데 한지 미국에서 한 10년, 15년 벌써 넘은 것 같고 우리나라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동 난자를 이용해서 임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는데 하나는 유럽 데이터고 하나는 미국 데이터인데요. 벨기에에서 10년 동안 한 센터에서 난자 냉동을 한 환자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 환자들이 난자는 37.3세에 와서 얼렸는데 다시 쓰겠다고 왔을 때 나이가 41.6세인데 그때 임신 성공률이 47.4%. 지금 시험관을 하고 계시는 40대 여성분들, 환자분들 아시겠지만 47.4%라는 임신율이 나오기가 이 나이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젊은 남자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메시지만 드리면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10년 동안 또 데이터를 봤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더 좋아요. 이분들은 38.2세에 난자 냉동을 했는데 1번에 보시면 왔을 때 평균 나이가 43.9세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분들은 물론 이 위가 더 데이터의 N수는 많긴 한데 50%에서 임신을 하셨대요. 이걸 보면 젊은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난자 냉동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 100명씩 난자 냉동을 했겠다. 그럼 몇 분이 돌아와서 쓰실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람이 되게 슬픈 얘기인데 오시는 분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파트너가 없어서. 네. 그래서 어떤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35세, 6세 난자를 냉동한 사람들은 40대 초반에 파트너를 데리고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데 41세 뭐 이렇게 와서 얼린 분들은
파트너를 데리고 오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좀 슬픈 얘기기는 한데요. 어쨌든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라도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런 환자분 계셨어요. 36세신데 오셔서 배아 얼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지금은 일이 너무 많고 자기가 커리어를 쌓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배아를 좀 얼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족 계획을 5년 내에 쓰게 나라에서 해놨기 때문에 5년 내에 꼭 쓰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5년쯤 정도면 우리가 좀 안정이 돼서 2세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친정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친정 어머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왜냐면 36살인데 얘가 지금 벌써 나이가 많은데 왜 이런 냉동을 해줘가지고 가족 계획을 아기를 늦게 낳게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환자 편을 들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자 얘기하겠습니다. 정자 동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아빠의 나이가 시험관 아기 시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남자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그쵸?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신해서 남자의 나이가 상관이 없다까지는 아닌데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보시면 아빠 나이가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을 비교해 봤더니 35세 미만에서 1.31배의 임신율 증가, 즉 31%의 임신율이 증가했고 여기서 출생률이라는 하는 것은 임신율은 임신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유산이 된 거를 빼고 나면 생존까지 보면 1.74배 거의 2배 가까이 35세 미만의 남성 파트너를 갖는 분들이 임신율이 증가했고 40세는 더 심해요. 남자 나이가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을 비교했더니 임신율은 1.65배, 출생률은 2.1배. 50세 이상도 요즘은 임신을 시도하시는 남성분이 계시잖아요. 50세 미만과 이상을 비교했더니 임신율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고 유산율이 50세 미만에서 32% 이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아빠의 나이도 임신율이 중요해서 이거는 좀 여담인데 최근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정자를 얼리고 가시는 싱글 남성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배아 동결입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임신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병원에 워낙 난소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난자가 많이 나와서 좋은 배아가 2-3개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열심히 정성껏 모아서 좋은 배아를 이렇게 선별해서 넣는 방식 많이 쓰고 계시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 기관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 환자분이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요. 한 10년에 걸쳐서 모았던 데이터고 환자의 평균 나이는 38세였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제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되게 항상 궁금해 하셨던 것일 거고 시험관 아기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저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실 수 있는데 환자 나이는 다행인지는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38세셨고요. 모아서 이식한 그룹은 3.1개를 이식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5개를 이식했었는데 임신율이 18.8% 대 29.6%로 3개 이상을 넣은 그룹에서 임신율이 조금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40세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난자들은 4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그룹은 38세여서 본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배아 개수를 조금 늘리는 거는 이렇게 난소 기능 저하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이것도 맨날 물어보세요. 5일배양 배아가 있는데 하나를 넣는 게 좋냐, 2개를 넣는 게 좋냐 매번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논문을 찾았습니다. 네, 이건 5일배양 배아 1개와 2개 있을 때 임신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대답을 하신 분은 모두 다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논문은요,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좋은 배아 2개. 좋은 배아는요, 이 논문에서는 정의하기로 다 BB 등급이었어요. 4BB, 3BB. 근데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넣는 배아는 BB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BC를 많이 넣어요. BC. 그거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고, 좋은 배아 1개와 나쁜 배아 1개 이렇게 되면 BB 하나와 BC 1개를 넣은 거고요. 좋은 배아 1개는 BB 넣은 거예요. 임신율은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좋은 배아 2개와 좋은 배아 1개와 나쁜 배아 1개, 즉 BB 2개를 넣었을 때와 BB 하나, BC 하나를 넣었을 때는 BB 2개를 넣는 게 임신율이 좋기는 한데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높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낮은 차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BB 2개를 넣었을 때와 죄송해요. 좋은 배아, BB 2개와 BB 하나, BC 넣었을 때도 BB 2개 넣은 그룹에서 임신율이 높았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BB 2개가 있으면 대부분 BB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만 넣고 주로 BC가 있을 때 하나를 넣을까 2개를 넣을까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면 BB 하나와 BC 하나와 BB 하나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신율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BB가 있다면 당연히 2개를 넣는 게 좋지만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배아를 좀 아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과 이제 등급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요즘 이 시대에서는 저희가 다태아를 만드는 게 사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고위험 산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쌍둥이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배아의 등급이 정말 나쁜 게 아니라면 요즘 현대 트렌드로는 싱글 배아, 단일 배아 이식이 트렌드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4일 배양 배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3일 배양 배아와 5일 배양 배아 이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병원 오면서 4일 배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4일 배양 배아에 대해서는 아직 논문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로 4일 배양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요일이 겹칠 때 5일까지 갈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 있었고 이 연구자들도 이제 그런 때 비교를 해봤더니 결론은 4일 배양 배아 이식을 하나, 5일 배양 배아 이식을 하나 이게 한 1%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배양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난자가 많이 안 나오면 5일 배양까지 키우기가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센터들은 아예 난소기능 저하인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3일에서 멈춰서 이식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4일 배양 배아가 5일과 비슷한 결과가 있다면 3일에서는 좋은 배아를 고르기가 조금 애매하고 5일까지 키우기는 조금 서로 부담스럽고 할 때 4일 배양 배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근거는 많이 부족한데 저희 연구소장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연구소장님이 저한테 4일 배양 배아를 먼저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도 좋고 이제 4일 배양 배아가 결과가 괜찮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냉동 배아 이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배아 선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얼릴 때 나쁜 애는 탈락하고 녹일 때 한번 탈락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배아가 나와야지 임신율이 나오고 임신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4일 배양 배아를 녹이면 발달하는 거를 보고 얘네들이 5일까지 잘 가면 진짜 임신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프로게스테론, 인터넷에서 푸게라고 많이 얘기하시던데 프로게스테론 수치. 이게 프로게스테론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뭐 프로게스테론 수치에 따라서 임신율이 뭐 나뉘어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최근 논문 트렌드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크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저희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라도 놓치기 싫기 때문에 항상 프로게스테론 검사를 하는데 최근 논문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치는요 심지어 7.9 이거 냉동 배아 이식 때거든요.
냉동배아 이식 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몇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쵸? 20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25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10 이놈은 7.9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프로게스테론이 그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낮다고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9 나는 이거 안 믿어, 나는 20을 만들고 싶어 했을 때 내가 그날 검사했는데 1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주사를 추가하는 걸 저희가 프로게스테론 레스큐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써도 임신율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논문이 있으니까 혹시나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다고 그 이식을 포기하거나 너무 미리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엄청 프로게스테론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마음 졸이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조금 내가 열심히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다 알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저도 주사를 추가하고 먹는 약을 추가하고 질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난자냉동은 임신에는 나이가 갑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고 계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주변 사람이 있다면 난자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신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아빠 나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빠들도 나이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송 원장님,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정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제 선배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자를 관리하는 것, 정자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물론 임신율에 도움이 되지만 임신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자 관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같이 임신을 하기 위한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프레시브에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아빠 나이도 중요합니다. 남편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배아 냉동. 이 냉동배아를 이식하는 게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 시기, 3일, 4일, 5일 중에 그리고 개수 등을 잘 고려하고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